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지금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맡고 계신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통 질문부터 출발합시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문재인 대통령 꼽겠습니다. 왜요? 집권 말기 대선 시기에 40% 중반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유지한 최초의 대통령이시고요. 예. 결국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WHO가 한국을 백신 허브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의 허브로 같이 지적했고요. 예. 세계 5대 백신 강국으로 한국이 자리 잡게 된 점은 정말 대단히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뜬 인물로 뽑았습니다. 네. 대선 직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죠. 네. 그게 40% 중반대를 기록한 거는 사실 없었던 일인 건 네, 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까지 그 지지율이 지속된 거지 최근에 또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제 행보가 좀 많아지신 거, 그래서 이제 떠 있는 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자꾸 언론에 나오시고 하는데 어쨌든 뭐 국민께 오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제 그 역대 다른 대통령들은 그 집권 말 대선 전국에 나오면은 지지율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똑 떨어졌는데 이번에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자기적인 이런 그 분석 말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그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정파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이런 뭐 인사나 이런 국정 운영보다는 좀 국정 운영의 타겟팅을 좀 좁게 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국정 운영.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상대적인 그 국민에 대한 인식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여권 후보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식, 지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질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멘트 하실래요? 해야죠. 우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선될 때 득표율이 41점 몇 프로예요. 근데 지금은 40% 중반대. 예. 제가 왜 이번 주에 뽑았냐면 40% 초반대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40% 중반에서 후반대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나 이례적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뽑은 층에만 타겟이 됐다면 41%를 넘으면 안 되는데 심지어 40% 후반대도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유를 첫 번째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즉시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 대통령의 인격에 대한 신뢰, 이게 바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친인척 측근 비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과 관련된. 그리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도 없었어요. 예, 측근 비리가 없었던 분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컸고, 최근에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좀 아까 말한 어떤 백신 관련한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무기 파는 나라가 된 거, 이 부분 등이 뭐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근데 무엇보다 그냥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자, 검주에 뜬 인물 우리 윤기찬 대변인은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용기를 낸 인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대선 전국에서 여당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돼서 용기를 내서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밝혔던 분들,
그러니까 고 성남 도계공 개발처 관련 김문기 씨의 유가족분이죠. 물론 뭐 거기서 밝혀진 의혹이 큰 뭐 결정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명예 회복 차원에서 나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분과 이재명 후보가 이분과 관련돼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부분이 사실과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서 시장님과 골프까지 쳤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용기에 대해서 좀 박수 쳐주고 싶고요. 이거 뭐 선거에 대한 그 영향이나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 같은 거는 좀 그 후보들이 뭐 여야 후보 막론하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자, 금주의 진인물 최민희 전 의원.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해야 되나, 원희룡 본부장을 해야 되나. 근데 이준석 대표 그러면서 슬쩍 2명을 꼽으시네.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원희룡 본부장 꼽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분이 어제죠. 어제 10시인가 기자회견을 자처했을 때 민주당 쪽이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빈깡통이었습니다. 뭐 왜냐하면 자료 확보했다 뭐 그거죠. 네, 고속도로 하수구인가요? 하수구 맞죠. 하수구에서 문건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나온 얘기였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미 확보해서 재판에 증거로 예. 그중에 일부는 넘겼다. 이렇게 예.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정민용 독대해서 이재명 전 시장이 결재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재판에서 증언이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헛방질 쳤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가 또 나왔어요. 원희룡 의원이 의원 시절에 그 화천대유 막 진행될 때 그때 화천대유 보호법을 발의했더군요. 이 자료까지 나와서 이주일의 진인물로 뽑았습니다. 그 화천대유 보호법이라는 게 왜 뭐죠? 민간 주택 개발할 때 민간 사업자 보호법. 그래서 그걸 민주당이 화천대유 보호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글쎄요. 화천대유라는 게 수천억 원대에 얻지 말아야 될 이득을 얻은 그 과정이 이제 반민반관 형식의 개발 형식을 취했기 때문인데 예. 반민반관 형식의 개발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민간의 이익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는 또 없이 좀 용적률 높여서 분양가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관해 방식인 그 토지 수용을 통해서 얻음으로써 이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수용 금액도 좀 줄고요. 매매 금액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의 이익을 얻어가는 게 화천대유인데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화천대유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금주의 진인물 윤기찬 변호사. 저는 조금 해외로 눈을 돌려서요. 예.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꼽고 싶습니다. 어쨌든 연유를 떠나서 자국의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막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정세에 대한 현실감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이하게 그럴 일 없다. 그리고 뭐 회의까지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현실 감각 그다음에 자국 안보를 위한 여러 가지 뭐 나토 가입도 좀 늦게 추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지도자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선 푸틴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푸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줄인다면 한 국가를 국가 내로 줄인다면 안보를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참 푸틴. 푸틴은 그 출신부터 그리고 그동안에 해온 것부터 저렇게 강력한 독재를 유지하는 방식이 뭔지 정말 저런 분을 보고 사실 전쟁 다음에 광을 붙여야 되는 것 같고요. 걱정입니다. 전 세계적 진짜 걱정입니다. 이게 무고한 시민이 지금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번 주에 경제 분야 그다음에 어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두 번의 TV 법정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먼저 해보도록 하죠. 특히 바로 어제 있었던 이게 권력구조 개편 또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대립각이 첨예하게 나서 그랬었는데 근데 전반적인 양상이 약간 3대1 구도 비슷하게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주로 질문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좀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윤기찬 변호사 대변인도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제 화면에 뭐 그렇게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요. 경우 또는 윤석열 후보가 질문을 해도 되묻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어쨌든 결과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1위 후보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1등을 문제 물고 늘어지게 돼 있다. 두 번째는 또 구도를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치 개혁이라는 어떤 명분 하에 구도를 그렇게 또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개혁과 관련돼서는 반대 의견을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차원의 이제 질문이 많았던 것 같고 외교안보와 관련돼서는 조금 저도 의외였던 게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외교안보 관련된 자세한 뭐 투발수단 관련된 그러니까요. 이런 것 관련돼서 자세한 질문을 해오길래 예.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의외였어요. 네. 우선 그 말씀에서도 확인해 주셨는데 구도를 정치 교체로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네, 성공한 거고 맨 처음에 권력 구조 개혁에 모두 발언을 하실 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좀 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대통령이 할 일, 국무총리가 할 일을 나눠서 하고 총리가 할 일, 내각이 할 일을 나눠서 하고 그리고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제 세팅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무슨 권력구조 개혁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윤석열 후보가 그걸 쓰지는 않았을 테고 참모들이 약간 핀트가 안 맞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어제 권력구조 개혁은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예.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요게 하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을 저도 꼭 하고 싶은데 기득권 양당 체제를 어떻게 깨서 다당제로 만드느냐. 다당제로 해서 협치를 한번 해볼 것인가. 예.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보는 거. 네. 요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좀 달랐다는 좀 거죠. 약간 다른 말을 하시다 보니 이 대목에서 아까 윤기찬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정치 개혁에 윤석열 후보가 반대하는 게 아닌데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의문의 일패라는 표현을 쓰셔서 정확하게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어떤 건지요? 일단 지금 논의 대상에서 개헌은 뺀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개헌은 뺐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 헌법상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헌법을 놔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보면 어쨌든 의제 설정과 그러니까 집행, 인사권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자, 의제 설정을 보면 이제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청와대 사람이 나가서 회의만 조율을 하는 것만 하고 그 장관 내각에서 나와서 직접 민관하고 같이 의제 설정을 만든다는 거죠. 정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만들고 집행도 장관이 한다는 거고 예. 결국 헌법에 있는 총리, 대통령, 장관의 역할을 다 하게 하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만기칠람하게 된 결과가 사실은 대통령이 장관과 독대하지 않고 장관을 안 만나고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하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가 모든 어떤 장관을 뛰어넘어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만 해도 일단은 대통령의 권한은 통제되고 분산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하에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헌의 문제 뭐 권력구조 형태 이런 문제는 이제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4년 중임제인가요? 이 부분을 말씀 주셨지만 그 부분은 뭐 찬반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거론될 문제고 또 하나는 감사원의 국회 이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예전부터 야당도 찬성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은 취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국무총리의 국회를 추천하면 현행 헌법하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죠. 취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방법상에 국무총리를 만약에 복수 추천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단수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의 헌법상 인사권이 또 위반이 돼요. 그래서 위헌의 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학자들 간의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방법론상의 그런 이제 문제 제기에 불구하고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또 하나는 다당제에 대한 입장은 있죠. 예. 다당제 입장은 어제 분명히 밝혔는데 다당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선거구제와 관련돼서 중대선거구제를 본인은 선호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부분들과
뭐 마치 연립정부, 연합정부,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할 수도 있다는 있다. 말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변인님이 더 잘하시는지 않나 후보님보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저 지금 이해했어요. 그런 뜻이셨구나. 예.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위원회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그 산하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책기획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조로는 의제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부처가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운용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권력 구조 개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운용으로 책임 총리를 한 분이 계십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신데요. 그때 이해찬 총리가 인사권까지 한때는 직접 하셨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 책임 총리로 정말 많은 일을 해결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말은 책임 총리였지만 우리나라 제도에 책임 총리가 있었냐 없었어요. 운용하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개헌 문제인데 그거는 뭐 더 토론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근데 두 번째 다당제가 가능한 국회 구조는 중대선거구제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비례대표 강화가 예, 같이 비례대표 있어야죠. 강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기존의 국민의힘의 입장을 후보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 과정이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반대했고 나머지 당이 했으니 우리는 그 정신을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참 이건 틀리는 말이죠. 그럼 국회의원이 내가 반대한 법은 통과돼도 난 안 지켜도 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도개혁이라는 건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토론에서는 그 부분을 어쨌든 기존의 국민의힘의 입장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윤 후보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해야 우선 그건 한번 후보가 확인해 보죠.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다른 의견은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은 사실은 없어질 수도 없어지죠. 있어요. 예. 지금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게 맹점이 뭐냐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구 의원은 별도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논의란 말이죠. 예. 지금 이재명 후보님도 하시는 말씀이 선관위 안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100석 하라는 걸 이미 선관위가 그러니까. 계속 올리고 자, 그렇다면 있고. 이제 지역구 의원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의원 별도로 하는 이런 형태의 만약에 국회의원 선출제도라 그러면 예. 지금도 저 예전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있긴 있어요. 위성정당. 위성정당 하기 이전에 저 연동형 비례대표 왜 반대하냐면 지역 그러니까 300석 중에서 만약에 정당 득표율대로 해서 일단 의석수를 정한 다음에 예. 지역구에서 만약에 그 의석수에 미달하는 만큼 뽑히면 그 중간을 채워주자는 게 이제 네. 비례대표제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만약에 본인이 100석을 다 차지해 정당 비례만큼 다 차지하게 되면 자기 비례를 추가 할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논의의 문제제기 논의하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무시가 되고 바로 이게 통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개입하지도 알겠습니다.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253석 나머지 47석 갖고는 또 여러 가지 누더기가 됐단 말이에요. 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너네가 반대하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구성과 관련돼서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드린 지금 말씀은? 대변님의 말씀도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더 논의합시다라고 했다라고. 그래서 그 당시 분명히 그랬죠. 그 저희가. 점이 지금 이제 현재 제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반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은 아까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다 채우면 비례 못 받는다. 그래야 제3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아니죠.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독일은 복잡하니까. 추가로 계속 더 늘어날 수가 예.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의석을 아니니까. 늘려버리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런 예, 거는 우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300석으로 고정됐다고 예. 보고 시작을 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땐 반대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논쟁만 하겠습니까? 국회라는 게 어떤 시점에는 다수결로 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순수하게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그것만 갖고 논의했던 게 아니죠. 그것만 갖고 논의했으면 시간도 더 있었고 한데 공수처법 통과라는 것 갖고 같이 연동돼서 갔기 두 때문에 가지 법이 같이 갔죠. 그래서 저희 그 자유한국당이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배제가 됐다고 저는 보기 예, 때문에 예. 이번만큼은 지금 이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던져진 의제에 임에도 불구하고 논의할 때 수기 과정을 알겠습니다. 충분히 거치면 아니, 저도 뭐 참석 안 할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같이 가져갔다. 이게 국회인 겁니다. 예를 들면 소수 정당이 여당이 하고 싶은 공수처법을 가지고 알겠어요. 선거제도를 따내는 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몇 년 전 있었던 얘기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아니 앞으로 그럼 얘기를 풀어가 봐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던진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뭐 김동연 후보, 심지어는 조원진 후보 등등에게 제안을 한 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 먼저 제대로 실천부터 해라. 지금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민주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당론화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당론화를 시켜서 그럼 국회에서 이제 이걸 다시 이렇게 해보자. 이제는 위성정당 설립도 금지하도록 하는 법까지 함께 해보자.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떻게 될까요? 반응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는 뭐 민주당과 단일화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어제도 2번씩이나 다당제가 나의 소신이고 그걸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당제가 될 기초를 마련해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할 일을 그냥 하는 것뿐이다. 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국회에서 일할 때 저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목도한 사람 중에 하나라 언제까지 정치가 이래야 되냐 내적 고민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됐을 때 정말 정의당 같이 좋은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이니까 이거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추진할 때 이분이 반대해가지고 내부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어제 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니까 이거 해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미 민주당 의원 110명이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찬성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그리고 윤호중 대표가 내일 2시인가요? 의총 소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진할 의사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열흘 앞두고 뭐 이건 뭐 솔직히 대선 전략이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이게 대연정 개념이면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야당도 포함한 연정 제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윤석열 후보는 빼자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 워딩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선거 전략 아니냐. 제1당을 빼고 나머지 분들을 통합 정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 전략으로 뿐이 안 보이고 더군다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안 후보의 완주를 독려하는 완주를 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기 위한 그런 선거 개혁 제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난 역사가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이전에 쭉 그 아까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있었지만 어쨌든 180석 얻을 때는 또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위성정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했으니까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명분으로 3분의 1을 해야 탄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몇 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연역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과거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의도나 이런 걸로 볼 때 전략일 뿐이다. 당연히 전략이죠. 전략인데 근데 그 전략이 먹힐까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안 후보의 경우에도 어제 뭐 주고받는 말씀들을 보면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뭐 의사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런 다당제 등 정치권 지형 변경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지 지금 이렇게 막 갑자기 180석 갖고 가만히 계시다가 선거쯤에 와서 다시 갑자기 불 붙인다. 저는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차후의 문제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안 되었다면 이건 제안조차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언급하셨죠.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윤석열 후보를 빼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정치쇼다.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전략이다? 대선을 앞두고 공당 후보나 공당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선거 전략의 일환이지. 그럼 선거 전략 아니고 뭐 그냥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비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제 토론회에서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방송사에서 윤 후보를 명백히 제외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요 이미 윤석열 후보가 정치 개혁 쇼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때는 정치 개혁에 대한 쇼 얘기 나오기 전이에요. 아닙니다. 이미 반대를 하셨고 국민의힘에서 이게 쇼하는 거다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가 동의한다. 그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분 다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1시 26분 향해 가고 있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듣고 계시고요. 방금 들어온 좀 안타까운 속보 하나 전해드리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선생 향년 88세로 별세하셨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그동안 계속 그 암으로 투병해 오셨는데 참 안타깝게 이 별세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알아보고 또 토론 이어갑니다. 어제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대목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고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정체 속에 사고 소식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정체입니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도 마달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로를 차단하고 수습 중인데 여파가 따를 정도는 아니지만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부터 화도까지 가는데 8km 막히고 있고 홍천 휴게소 부근에서도 속도를 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과 신갈 부근에서 각각 밀리다가 다시 한번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는 11km